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논술 천재 30강 논리적 사고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게 논리적 사고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사고할까? 이 논리적으로 사고한 것이 어떻게 하면 글에 드러날까? 혹은 제시문의 필자가 어떤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할까?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포착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 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교재 315쪽입니다. 315쪽에 나와 있는 이 연습 문제 있죠. 요거 앞부분에 우리가 요약할 때 사고 구조 기본 연습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고 구조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시를 구조화해보는 연습을 조금 한번 일단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시를 읽고 구조화를 안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구조화 먼저 조금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논리적 사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 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의 사고력입니다. 이 세 가지 사고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이 상위 1%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요 사고를 머릿속에 조금 넣어 놓고,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개념적 사고지, 관계 혹은 구조적 사고지, 사회적 사고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조금 체크를 해 두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리적 사고 중에서 이제 사고 주체 요거 한번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 사고력, 사고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죠? 전부 다 사고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그죠? 자, 사고는 누가 하나요? 사고의 주인공, 주체가 있겠죠. 사고하는 주체.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읽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건 간에 사고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야 돼요. 자, 글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어떤 글일까요? 사고하는 주체가 뭔가 뚜렷하고 명확한 어떤 판단이 잡혀 있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알겠죠? 그래서 사고의 주체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숙지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논리적 사고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개념적 사고, 관계적 사고, 합리적 사고 뭐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고를 조금 구조화해 놓으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우리 요약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죠. 이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제가 뒷부분에 간단하게 표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간단 명료하게 조금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은 조금 개별적인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일단 사고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1번, 여기 1번이죠. 1번. 사고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번호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체크를 해둬야죠. 제가 이제 이 교정을 3번까지 봤는데 교정을 그렇게 봐도 오타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좀 이제 책이랑 이제 소설이랑 이런 책이 아니다 보니까 교정하기를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고를 할 때 혹은 텍스트를 읽을 때 사고의 주체가 누군지를 빨리 구별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피해자의 말이 다르고 가해자의 말이 다르잖아요. 누가 말하는지를 조금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 그러면 이 사고하는 주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 대상은 항상 문제가 되는 대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고를 할 때 사고하는 주체가 항상 전제되어 있고 사고하는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이 사고하는 주체가 어떤 나인지를 항상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나인지, 시민으로서의 나인지, 어떤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나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신의 견해를 쓴다라고 할 때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인지, 아니면 학생으로서의 나인지, 아니면 보편적 인류를 대변하는
인간으로서의 나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고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선명하게 글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이 조금 안 좋다, 글이 조금 글이 너무 상투적인 거 아니야? 평범한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 대부분 어떤 경우냐? 이 서술하는 주체가 오락가락할 때입니다. 즉 주체가 정확한 기준을 딱 설정을 안 하고 글을 쓰니까 대상도 흔들리고 판단도 흔들리고 관점 기준도 모호하고 이유 근거도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흔들리면 글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선명하게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은 이미 전제돼서 깔려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는 학생들,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말하는 사람,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숙지해서 찾는 학생, 독해력이 좋아요. 자, 자신의 견해를 쓸 때도 내 주체를 어떤 것으로 설정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글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체가 사고의 가장 첫 번째고, 요거는 제가 앞으로 강조하든 안 하든 기본 전제예요. 전제. 기본 전제는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주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자, 요걸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이 요 문제 서시를 읽고 구조화했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논리적 사고를 본격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후기는 뭐 작년에 올해 합격 들어간 학생이네요. 자, 논리적 사고입니다. 자,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논리적 사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적 사고와 관계적 사고 혹은 구조적 사고입니다. 자, 사고 구조에서 개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즉 앞에 번호를 매긴 거 있죠. 1, 2, 3, 4, 5.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주체가 누구야? 라고 딱 정확히 개념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 이게 개념적 사고. 알겠죠? 자, 이 주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 문제가 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콕 집어주는 거. 알겠죠? 그게 개념적 사고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해 주는 거. 화자가 뭔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알겠죠? 그걸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선명한 어떤 글이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윤동주 서시를 중심으로 구조화 연습을 조금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지금 윤동주 서시에서 주체는 누구죠? 화자죠. 화자. 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어하는 화자. 나입니다. 나.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뭐죠? 문제가 되는 대상. 문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뭐죠? 이 시에서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화자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자기 자신이에요? 뭔가 부끄러운 나예요. 부끄러운 나. 그죠? 나는 지금 부끄럽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지금 부끄러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즉, 논의하는 대상은 부끄러운 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윤동주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작품에서도 어떤 분열된 자 이상의 시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소설에도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 중간고사 기간에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침대에 누워야지 하고 딱 누웠다가 일어나니 아침이죠. 그럴 때 어때요? 자기 머리를 막 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자, 그때 때리는 나는 누구고 맞는 나는 누구예요? 항상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이 분열되어 있고 항상 정상적인 나 혹은 이상적인 나가 어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나를 야단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윤동주의 시 서시에서도 어때요? 내가 있으면 나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나요? 부끄러운 나의 모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시를 읊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정확히 지금 찾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대상은 부끄러운 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되는 대상은요, 이게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윤동주 시에서 논의하는 대상 잘 찾아지던가요? 잘 안 찾아져요. 일반적으로 논술 문제를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대상이 잘 안 잡힙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 논술 문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개별 제시문, 가나다라의 개별 제시문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개별 제시문을 읽고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학교에서 묻는 주제랑 어떤 관계지? 예를 들어 뭐 진정성 있는 사람, 예술적 성취. 아니 그거랑 지금 제시문이랑 뭔 관계야? 잘 안 잡혀요. 문제, 쟁점이 잘 안 잡힌다는 뜻이에요. 즉 문제가 되는 대상이 잘 안 잡히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주제만 잘 잡아도 합격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보는데요. 뭔가 주제가 잘 안 잡히잖아요. 아유, 그러면 주제만 잘 잡혀도 합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논의되는 거리를 잘 잡아서 문제의식을 정확히 이해한 티를 내면 낼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내는 논술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제시문들은 동일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언급해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 상황을 조금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그나마 독해로 끝나는 문제다. 자, 중앙대 문제는 이 문제 상황을 조금 선명하게 주는 편이고요. 연대는 조금 불분명하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문제 상황을 조금 선명하게 주는 편이고요. 문제 상황을 조금 모호하거나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주는 문제는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문제인가요? 연대 문제 중에 상상, 주체, 폭력의 개념을 사용해서 공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써라. 쓰는 과정에서 가나다를 활용해라. 아니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써요? 공감, 주체, 상상, 폭력인가요? 대략 뭐 상상, 주체, 폭력이라는 개념을 공감과 연결시키라고 했거든요. 학생들이 그 문제의 어떤 쟁점을 찾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잘 안 잡히잖아요. 딱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문제 상황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보여주는 게 눈에 띄는 글이고, 봤는데 문제 상황은 명확해. 환경의 문제, 자유와 평등의 어떤 충돌의 문제, 생산과 분배의 문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면 문제 상황이 좀 명확하잖아요. 그럴 때는 디테일의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은 항상 텍스트를 읽을 때, 즉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제가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주체는 기본 전제고 말하는 화자가 누군지는 명확히 일단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가 문제지? 문제 상황이 뭐지를 자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던지면서 텍스트를 읽어야지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만약에 독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은 문제가 잘못됐구나. 문제 상황을 다른 것으로 조금 잡아야 될 겁니다. 또 많은 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논술 문제에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술적 성취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하위 개념으로서 더 구체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첫 번째는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이 주체와 관련해서 문제 상황을 명확히 잡아라. 자, 윤동주의 서시를 통해서 보면 말하는 주체는 화자고, 화자는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죠? 부끄러운 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판단 봅시다. 판단. 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판단. 문제가 되는 대상을 설정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윤동주의 시에서 화자, 시인은 나에 대해서 어때요? 부끄럽다라고 판단을 하죠. 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부끄러운 나에 대해서 어떤 실천, 주장, 부끄러운 나,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죠. 그죠?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그래서 주체가 설정이 되고 대상이 문제가 되는 대상이 확정되었으면 그 주체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정확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체 1번, 대상 2번, 판단이 3번입니다. 자, 주체는 항상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주로 설명을 할 때는요, 화자를 항상, 문제가 되는 대상을 1번으로 하고요, 판단을 항상 2번으로 씁니다. 자, 이런 판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실천 주장. 자, 판단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판단은 이다, 아니다. 그죠? 뭐, 볼펜이다, 아니다. 논술셈이다, 아니다. 그죠? 이런 판단이 있고, 가치 판단은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선하다, 악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건 어때? 가치 판단이죠. 가치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 판단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실, 어떤 팩트를 기준에 드느냐에 따라서 사실 판단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예를 들어서 논술셈이 보면 이렇게 볼펜이지만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날 공격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건 어때죠? 무기로 쓰이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고 할 때도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 앞에서 자, 똑같은 꽃을 보고 서양인들은 A에 속한다는 사실 판단을 내렸고, 동양인은 서양인은 B에 속한다는 판단을 내렸잖아요. 사실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주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떤 팩트의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에 더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자, 실천은 뭐뭐 해야 한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사실 판단에서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고요. 가치 판단에서 실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조금 더 뭐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거 제가 앞부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학생들이 사실 판단이라고 해서 뭔가 객관적인 것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설령 그것이 사실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실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역사적 판단이죠.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어떤 팩트가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다 다르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때는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판단은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 차라리 더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고한다라고 할 때 사고의 과정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고하는 주체가 자, 여기 화살표는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 사고하는 주체가 항상 먼저 있어요. 사고하는 주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딱 바라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사실 판단, 인식을 하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생전 내가 처음 보는 연예인이 갑자기 앞을 지나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죠. 연예인 하여튼 아주 멋진 설현이라고 합시다. 설현이라는 연예인이 지나갔어. 설현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죠. 예쁘다라는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그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설현이 지나가는데 지금 나 강의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강의를 당장 멈추고 가서 사인 받아야지. 라고는 받아야지라는, 해야지라는 실천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논술 강사지. 아무리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가도 나는 여러 학생에 대한 수업을 해야 되는 인간인데 수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수업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판단, 실천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사실 판단, 가치 판단에서 동일한 실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에는 항상 논리적 갭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자,
설현이라는 인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설현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죠? 별로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사실 판단을 하겠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설현이라는 인간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저같이. 그러면 어때요? 같이 판단을 할 이유가 없잖아.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동일한 사실 판단에서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이 지금 오염이 많이 되었다. 라는 판단에서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동일한 가치 판단에서 서로 다른 어떤 주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대상, 인식, 판단, 주장 사이에 빈틈이 있고 이 빈틈의 갭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가 논리적 사고입니다. 자, 이 빈틈을 메꾸는 어떤 매개되는 언어들이 기준, 이유, 전제, 측면, 관점이에요. 알겠죠? 요거. 자,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가치 판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구조와 흐름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이유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모든 논술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즉 논리적 사고와 모든 논술 문제는 그러니까 요약도 그렇고요, 비교도 그렇고요, 뭐 설명도 그렇고 모든 논술 문제는 이 사고 구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 사고가 사실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어요. 요거 부분 이해하기가. 제가 사실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앞부분에 이야기한 제가 이 부분 논리적 그 챕터 4번 있잖아요. 상위 1% 부분. 이걸 3년 전에 썼어요. 3년 전에 써서 학생들한테 줬더니 애들이 모르는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앞부분을 한 300쪽을 추가해서 조금 밑밥을 깔아놓고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요. 그래서 그 갭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이에 논리적 갭을 메꾸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사고 구조에서 제일 왼쪽에 저는 항상 설명할 때 오른쪽에 항상 주체를 둡니다. 왼쪽에는 항상 사고의 대상을 두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주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난 판단을 항상 밑에 두고요. 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내리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 이 기준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논술 문제를 낼 때 가를 토대로 나를 비판하세요 할 때 가가 뭐죠? 가가 기준이에요. 비판의 대상이 뭐죠? 나. 그러면 사고의 구조에 따르면 나는 비판의 대상이고 사고의 주체는 나죠. 나. 시험을 보는 내가. 무엇을 토대로? 가를 기준에 놓고 뭘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글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건 어떤 평가를 하건 기준은 항상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랑?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면 뭐 부모님이 떠오를 거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떠오를 거고, 그죠? 다양한 어떤 사랑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다 달라요. 지구에 10억 명이 있다면 10억 명이라는 사람 모두 사랑이라는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사랑이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종교적 기독교적인 어떤 사랑이 떠오를 거라면 어떤 사람은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두 다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하면 내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쟤도 나처럼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상대를 규정해버리죠. 자, 논술은 뭘 보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술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용기와 공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이해할 때는 뭘 이해하는 거냐? 텍스트의 필자가 말하는 기준을 공감하는 거예요. 아, 얘는 이런 기준으로 보는구나.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A, B, C를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 자, 요걸 가로를 기준으로 해놓고 보면 B로 보이죠. 세로 놓고 기준해 놓고 보면 13으로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토끼예요, 오리예요? 토끼로 보고 싶은, 토끼라는 기준에서 보고 싶은 사람은 토끼로 보고, 그죠? 오리를 기준에 놓고 싶은 사람은 오리로 봐요. 이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이제 말하는 오리 토끼입니다. 유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아주 엄밀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언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호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 엄밀성으로서 소통이 100% 완전 투명하게 되는 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어떤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부함, 다채로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대상을 보면 대상을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푹 때렸더니 팔이 부러졌어요. 자, 이 팔이 부러진 학생을 물리학자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물리 배웠죠? F는 ma, W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하면서 어때요? 운동량을 계산해서 팔의 강도와 그죠? 뼈의 강도와 충격량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생물학자는 뇌에서 어떤 교감신경이 자극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통증을 일으키게 했는지 뭐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통계학자는요. 통계학자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한테 맞아서 이렇게 뼈가 부러질 어떤 통계를 구할 거 아니에요. 사회학자는 한국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따지면서 이야기하겠죠. 윤리학자는 선생이 학생을 때려서 팔이 부러지게 하는 것이 윤리도덕적으로 타당한가? 법학자는요. 법적으로 정당한가 아닌가? 이게 과실치사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상해죄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따지겠죠. 그죠? 역사학자는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선생이 애들을 두들겨 팼지? 이런 걸 따질 거 아니에요. 어떠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건 기준이고 논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이 기준을 아주 엄밀하게 꼼꼼하게 의식적으로 챙겨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윤동주 서시에서 기준은 뭐죠? 기준? 자, 아까 판단은 뭐였죠? 나는 부끄럽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라는 주장, 실천을 이야기했죠. 윤동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부끄럽다라고 판단하나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럼 뭐죠? 나는 하늘, 별을 기준으로 놓고 나를 보니까 나는 어때? 부끄럽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윤동주에게 있어서 별과 하늘은 뭐죠? 자기가 지켜야 될 이상, 신념, 혹은 윤동주는 기독교인이니까 어떤 예수,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 그죠? 윤동주는 예수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시를 한번 보세요. 자, 시에서도 뭐가 있어요? 나라는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혹은 논술 제시문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제시문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찾기 어렵게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의식적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걸 이렇게 그림을 구조화해 놓았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나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일부분을 보는 거고 이 일부분을 보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를 해보면요. 화자는 어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자신의 신념 이상 어떤 하느님, 예수 이런 기준으로 나 자신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나 자신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소심하죠. 소심. 잎새에 있는 나뭇잎 사이에 부는 조그만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찌질한 남자야. 그죠? 실천을 못하죠. 주어진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어떤 판단을 내려요? 나는 부끄럽다. 나는 주어진 길을 가야 되겠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자, 이렇듯 상징적인 시도 사고를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려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읽는 많은 텍스트들을 이렇게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논리의 빈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논리를 잘 이해하면 설명이 되는 거고, 그죠? 논리를 잘 정리하면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와 이 논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차이를 쓰면 비교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비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물으면 자기 견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읽어 보시면 대략 알 것 같고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는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는 수직 수평적 근거를 쓸 수 있는데요. 요거 심화가 있고 반박 재반박이 있고 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림은요. 나무샘, 논수샘을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더니 어때요? 외모에 해당되는 하위 개념, 키, 비율, 스타일을 찾아서 어때요? 판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멋있다고. 그래서 키를 보니까 어떤 점에서 키가 멋있음의 근거가 되는지 심화를 볼 수도 있고, 반박 재반박은 어때요? 비율을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완전 멋진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좋은 편이야. 그 다음에 열거, 스타일이 첫 번째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좋은지, 옷 입는 스타일이 이렇게 열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견해를 쓰거나 여러분의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할 때 이런 구조가 거의 논술 문제에서 다예요. 자, 요렇게 어떤 텍스트를 읽고 이런 구조를 찾아내면 뭐예요? 요약이에요. 요약.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나무샘은 멋있다. 외모를 기준으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약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의 구조, 논리의 구조를 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이 논리적 사고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논리적 사고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을 개념적인 언어로 콕콕 잡아서, 문장이 아니라 개념적인 언어로 콕콕 잡아서 쓰는 게 개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보면 중요한 개념들을 딱 찾았으면 중요한 개념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아니면 1, 2, 3, 4, 5번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개념적 사고고요. 관계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뭐냐? 구조적 사고라는 건 뭐냐? 개념을 찾았으면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 화살표를 찾아주면 이게 관계적 사고예요. 주체가 어때요? 대상을 어떤 관계로 보고 있죠? 외모로 관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외모로 어때요? 나무샘을 관계지어서 보니 외모에 해당되는 키, 비율, 스타일과 관계지어서 나무샘을 보고 있죠. 나무샘을 그래서 키, 비율, 스타일을 근거로 보니 멋있다라는 것이 이것과 관계되어서 나오죠. 자, 그래서 관계적 사고는 이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는 뭘 의미하느냐? 시간 순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과입니다. 인과. 보통 인과적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를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원인과 결과의 99%는 시간이에요. 시간. 먼저 일어난 게 원인이고 뒤에 일어난 게 결과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인과적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 시간적 관계를 따져보세요. 자, 항상 시간적 순서로는 주체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걸 1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주체가 먼저 있고 주체가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이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이죠. 이 대상을 기준으로 바라보았더니 어떤 이유 근거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주체가 대상을 보고 어떤 인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죠. 요게 뭐예요? 인과적 관계예요. 시간적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이 인과적 관계의 순서를 평상시에 꼼꼼하게 따지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따지냐? 1번, 2번으로 따져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적 사고에서는 1번, 2번을 빨리 찾으시고 텍스트를 분석할 때는 1번, 2번을 빨리 찾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찾으시고 4번 찾으면 이 순서로 찾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관계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계적 사고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논리적 사고는 조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거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갖다 놓은 책이 제가 쓴 논술 천재 워크북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넣어놨고요. 그 책은 제가 이제 논술 천재 강의가 다 끝나는 대로 또 촬영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하면서 논리적 사고나 구조를 조금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 보면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 27 있는데요. 요거 27, 28이 같이 넣어놨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직접 풀어 보시고요. 작년에 들어간 친구네요. 합격수기 보시고. 조금 길게 설명을 했지만요. 오늘 설명한 부분은요.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윤동주의 서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논리적 사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조금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요. 궁금하거나 문의할 거 있으면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